이동욱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대행님,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아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하여 고생해 오신 강일원 재판관님, 그리고 다른 재판관님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탄핵 사건 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에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절차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재판관님들은 물론 소추인측 대리인들께서도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의 중압감과 역사적 소명의식, 과열된 여론의 압박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비정부인 대리인들 역시 그동안 엄청난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처음 저희가 비청구인을 대리하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차디찬 광풍이 몰아치는 빙하기였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직분의 수행이고 하등 비난받을 일이 아님에도 현실은 신변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을 걱정하여 엄청난 용기 없이는 나서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가 압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서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피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하여도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고의적인 심리 절차 지연술책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심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태까지의 증거조사 결과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약 4회에 걸쳐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준비 서면을 완성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지난 주말까지도 법리 논정에 관한 준비 서면 작성에 미달렸고, 오늘 오전에서야 겨우 준비 서면을 완성하여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탄핵 심판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국가적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염려하셨고, 한편으로 공교롭게도 심리 중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한 명의 공석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오는 3월 13일 또 한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시게 된 상황에서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피청구인 측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탄핵 사건은 애초에 사실의 진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 왜곡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였고,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촛불 민심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었겠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불순한 정략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소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재판관 1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음에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 분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재판관 두 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책임져야 될 사유이지 그 점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는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그런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제도가 정치적 탄핵 제도가 아닌 강한 사법형 탄핵 제도이므로 탄핵 심판권을 가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정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최종 변론 기일까지 참석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헌법이 보장한 임기 5년간 모든 국정을 통할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 한 번에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법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00여만 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 2월 25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엊그제가 피청구인의 취임 4주년 되는 날이고 그 임기는 약 1년 뒤인 2018년 2월 24일 만료됩니다.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홀로 청와대에 유폐된 지 오늘로 81일째 됩니다. 피청구인이 탄핵소추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고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파면되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위임으로 성립한 정부가 임기 도중에 급작스럽게 와해되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만약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 상황에 비추어 안 그래도 시끄러울 대선 과정이 극심한 대립과 국론 분열, 그로 인한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칫 과격한 폭력 사태라도 생기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 소추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에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면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많은 정치 세력과 사람들이 분노하여 길거리로 뛰쳐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탄핵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는 혁명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말입니다. 진퇴양난이 어려운 상황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용기와 양심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리적 해석에 따른 사법적 판단, 그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지금까지 이 심판정에서 3회의 준비 절차 기일과 16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어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정경영 주도로 문화 및 체육 재단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정경련 부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체육 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정부가 설립 절차를 도와주고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하여 2015년 10월 미러재단,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비청구인은 최서원에게 문화체육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서원이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연설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 최서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바는 있으나 그녀에게 국가 기밀자를 유출하거나 공직자를 추천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뜻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사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 당시 비청구인의 행적에 대한 소추 사유 같은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유언 비어에 현혹된 황당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근거 없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자 소추위원측 대리인들께서는 당초의 소추 의결서에 적힌 뇌물, 직권남용죄 등 비청구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소추위원측 주장 중에는 탄핵 심판은 엄격한 법률 해석보다 국민 여론, 촛불 민심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12월 9일 이른바 촛불 민심에 겁먹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대한민국은 극한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명 촛불 집회가 민심이라며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뜻에 기대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자 비청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길거리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일의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가 험하게 격돌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과격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2017년 2월 18일 서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양손에 태극기와 탄핵무효 피켓을 든 시민들이 특검을 구속하라, 국회는 해산하라는 과격한 구호를 외쳤다. 연사들은 사적생, 결사항쟁,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것, 죽으면 살리라 등의 살벌한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청구인을 지키겠다는 시위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급기야는 광장의 토요 시위를 넘어 헌법 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여 그동안 평화적 방법을 고수해왔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천명하다고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갈등을 수습하는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조성되고 돌발적 사고나 특권 비리의 발생에 정략적 여론몰이가 가세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의 임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보장하는 패자의 승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같은 모호한 사유로 비청구인을 파면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야 할 것입니다. 비청구인의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혼란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얼마든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현실에 나올 때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비상적 수단인 탄핵 제도를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서원, 안종범 등 공범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을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피청구인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본인의 범죄 혐의 마저 억울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스코 사건, KTNG 사건,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 이한구 의원 사건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최서원, 안종범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공범들의 유죄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둘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입니다. 서둘러 피청구인을 파면하였다가 뒤에 최서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은 허위와 왜곡에 선동되어 인간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하여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안정한 위기를 초래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한 채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은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7년 헌정체제로 규정된 것으로서 민주화의 산물이자 자랑스러운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5년 단임제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였습니다. 임기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권한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을 임기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권한을 회수 또는 갱신함으로써 공직의 수행이 계속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로 5년 단임으로 한 것은 장기 독재의 위험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통령이 5년 동안 여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소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정의 불안과 혼란 등 헌정 질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 단임제 헌법 역사상 벌써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탄핵 소추만 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240년이 넘는 역사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 해서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절제와 지혜로 국가적 혼란을 막아왔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이나 외환, 간첩,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개인의 치부를 위한 엄청난 규모의 수뢰처럼 큰 잘못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않은 대통령을 일시적 정치 상황과 여론에 몰려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파면한다면 헌정 질서의 안정과 국정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민주 헌정 체제를 뒤엎는다면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문화혁명이나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탄핵 제도는 헌법상의 제도로서 법전 속에 존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헌법을 보장하고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가 정치 현실에서 실제 활용되면 오히려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탄핵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제재 수단일 따름이며 그 외의 방법들, 예컨대 여론과 선거, 역사의 심판이나 민형사 재판 또는 공개적 재판과 감시 등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을 흉탄해 이런 역사적 비극을 겪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충격을 극복하고 1998년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오랜 국회의원 시절을 거친 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피청구인은 미혼이라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이 청와대에서 홀로 오로지 일만 하면서 재임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청와대 관저 안에 있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슬퍼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7일 야당 대표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국민들의 걱정이 곧 대통령의 걱정이 되며 24시간 노심초사하는 자리입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권력자라 하겠지만 사실 무척 외로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마다 그 시대에 져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 대통령께서는 노 대통령 시대의 사명을 잘 생각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누구보다도 부정부패를 정오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정치인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만은 가까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친 뒤 웃으며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아끼는 형제 친척도 멀리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피청구인이 혈육도 아닌 지인을 위해 부정부패의 어두운 늪에 손을 담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피청구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후 형제 친척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부패의 소지를 없애려고 주변 당 속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는데 홀로 살면서 40년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였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피청구인의 불찰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 다수의 측근 인사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측근의 비리를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헌법상 소추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측근의 범죄로 인해 그동안 여론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고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로부터 가혹한 수사를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야당이 임명권을 가진 특별검사에 의해 출석 요구, 압수수색 등 헌법상 용납되기 어려운 강제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비선구인이 일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청와대에 유폐되어 엄혹한 책임 추궁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상황들은 재판관님들께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데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국민 여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심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거나 압박을 받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다수의 주민들이 탄핵에 극구 반대하는 형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여론조사 결과 비청구인에 대한 지지도가 4 내지 5%에 불과하여 탄핵 소추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탄핵 반대 여론이 점차 상승했고 최근 조사 결과는 탄핵 반대 여론이 29.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 임기 말에는 모두 여론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국정을 수행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6%, 노무현 대통령은 5.7%, 이명박 대통령은 7.4% 수준의 낮은 여론 지지 상황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고 따라서 소추 사유는 이유 없습니다. 더구나 소추 사유로 적시된 행위를 보면 과거 역대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 척근 비리 사건입니다. 본인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면서 선의로 추진하였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척근의 잘못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파괴되었다거나 중대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사,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부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내쫓는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 전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심기일전에서 비상한 각오로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 심판 정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재판장님, 네. 피청구인께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네. 손수 작성하셔서 이것을 이 기회에 대리를 통해서 꼭 낭독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다 해서 네.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아, 별도로 또 있으십니까? 예, 네, 하시죠. 예. 네. 피청구인 대통령 의견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희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덕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당사를 이전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대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하 3,300m의 갱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방문이 정치권의 흔한 얼굴 비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과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생 현장에서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직접 점검했고 2006년에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대국민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의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민들께 드렸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에 배신을 할 수 없다는 저희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에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맞아 소추 사유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인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이번 사태의 발단인 최순실 씨와 저희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무상 비밀 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 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5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제17대 대선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치르면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저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여 작성을 하였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나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보통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최순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될 수 있는 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요나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 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입니다. 떠도는 의혹처럼 어느 한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당의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으나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나 외교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제가 그와 같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에 대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재임 중에 기업 활동을 올가매는 규제를 풀어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단성되기 전부터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고 문화 형성을 통하여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여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는 문화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 여겼으며 문화는 한 나라의 정신이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 강조해 왔으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희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경영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희 뜻에 공감을 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급기야는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해 오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경제를 위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과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의 납품이나 수주를 도왔다거나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경제 일정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에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었고, 그럴 때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귀찮아하지 않고 우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카르텔이라는 장벽에 막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힘들게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회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의 민원 내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귀찮아하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며, 위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한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업의 인사와 관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얘기했던 것일 뿐 특정 기업의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언론 자유 침해 부분입니다. 2014년 11월경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후 그 근거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감찰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저는 같은 해 12월 초순경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청와대의 비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관 차원에서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였을 뿐 세계일보에 보도 자체를 요구하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후 검찰 수사를 통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후 저희 비서진들에게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저는 관저의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 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을 하여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의 보도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당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가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정 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지시하는 등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희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한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조성되고 돌발적 사고나 측근 비리의 발생에 정략적 여론몰이가 가세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의 임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보장하는 패자의 승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같은 모호한 사유로 피청구인을 파면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혼란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얼마든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현실에 나올 때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비상적 수단인 탄핵제도를 동원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서원, 안종범 등 공범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을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피청구인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본인의 범죄 혐의마저 억울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스코 사건, KTNG 사건,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 이한구 의원 사건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최서원, 안종범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공범들의 유죄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둘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입니다. 서둘러 피청구인을 파면하였다가 뒤에 최서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은 허위와 왜곡에 선동되어 인간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하여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안정한 위기를 초래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한 채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은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이동욱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대행님,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아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하여 고생해 오신 강일원 재판관님, 그리고 다른 재판관님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탄핵 사건 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에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절차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재판관님들은 물론 소추인측 대리인들께서도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의 중압감과 역사적 소명의식, 과열된 여론의 압박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비정부인 대리인들 역시 그동안 엄청난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처음 저희가 비청구인을 대리하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차디찬 광풍이 몰아치는 빙하기였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직분의 수행이고 하등 비난받을 일이 아님에도 현실은 신변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을 걱정하여 엄청난 용기 없이는 나서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가 압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서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피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하여도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고의적인 심리 절차 지연술책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심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태까지의 증거조사 결과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약 4회에 걸쳐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준비 서면을 완성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지난 주말까지도 법리 논정에 관한 준비 서면 작성에 미달렸고 오늘 오전에서야 겨우 준비 서면을 완성하여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탄핵 심판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대통령이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엊그제가 피청구인의 취임 4주년 되는 날이고 그 임기는 약 1년 뒤인 2018년 2월 24일 만료됩니다.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홀로 청와대에 유폐된 지 오늘로 81일째 됩니다. 피청구인이 탄핵소추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고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파면되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위임으로 성립한 정부가 임기 도중에 급작스럽게 와해되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 상황에 비추어 안 그래도 시끄러울 대선 과정이 극심한 대립과 국론 분열, 그로 인한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칫 과격한 폭력 사태라도 생기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소추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에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많은 정치 세력과 사람들이 분노하여 길거리로 뛰쳐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탄핵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는 혁명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말입니다. 진퇴양난이 어려운 상황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용기와 양심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리적 해석에 따른 사법적 판단, 그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지금까지 이 심판정에서 3회의 준비 절차 기일과 16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어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정경영 주도로 문화 및 체육 재단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정경련 부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체육 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정부가 설립 절차를 도와주고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하여 2015년 10월 미러재단,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문화체육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서원이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연설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 최서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바는 있으나 그녀에게 국가기밀자를 유출하거나 공직자를 추천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뜻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사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한 소추 사유 같은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유언 비어에 현혹된 황당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근거 없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자 소추위원 측 대리인들께서는 당초의 소추 의결서에 적힌 뇌물, 직권남용죄 등 피청구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소추위원 측 주장 중에는
탄핵 심판은 엄격한 법률 해석보다 국민 여론, 촛불 민심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12월 9일 이른바 촛불 민심에 겁먹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대한민국은 극한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명 촛불 집회가 민심이라며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뜻에 기대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자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길거리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일의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가 험하게 격돌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과격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2017년 2월 18일 서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양손에 태극기와 탄핵무효 피켓을 든 시민들이 특검을 구속하라, 국회는 해산하라는 과격한 구호를 외쳤다. 연사들은 사적생, 결사항쟁,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것, 죽으면 살리라 등의 살벌한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청구인을 지키겠다는 시위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급기야는 광장의 토요 시위를 넘어 헌법 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여 그동안 평화적 방법을 고수해왔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천명하다고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갈등을 수습하는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 고난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국가적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염려하셨고 한편으로 공교롭게도 심리 중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한 명의 공석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오는 3월 13일 또 한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시게 된 상황에서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피청구인 측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탄핵 사건은 애초에 사실의 진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 왜곡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였고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촛불 민심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었겠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불순한 정략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소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재판관 1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음에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 분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재판관 2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책임져야 될 사유이지 그 점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는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그런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제도가 정치적 탄핵 제도가 아닌 강한 사법형 탄핵 제도이므로 탄핵 심판권을 가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정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최종 변론 기일까지 참석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헌법이 보장한 임기 5년간 모든 국정을 통할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 한 번에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반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법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00여만 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 2월 25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